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경제와 증시를 젊은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가 살렸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요즘 들어서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 당국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동학과 서학개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다음 달에 윤곽에 잡히게 될 여야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젊은 동학개미들이 왜 주식에 투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발언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TV를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네, 개편 첫날을 맞아서 그렇죠. 글로벌 뉴스가 대대적으로 강화했는 그런 얘기를 좀 30분 방송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개편 첫날에 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서 상당히 좀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국내 증시에서도 지난 그 금요일부터 사실 그 동학개미를 좀 살리자. 현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증시가 살아나야 된다는 입장에 그 궤도방생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국 증시가 한국경제TV 개편 첫날에 맞춰서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미국 증시에서 우리 캐스터분이 오늘 그 밤새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 역시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카플란 그 보스턴 총재의 발언 이것이 미 증시의 그 상승의 기폭제가 된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다만 그 현재의 분위기로 뭐 이렇게 본다면 카플란 효과다 이런 카플란 네. 이펙트라는 용어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카플란 효과대로 카플란 그 총재가 미 증시를 살렸냐 하는 측면에서는 퀘스천을 많이 좀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 카플란 총재 같은 경우에는 7월 그 페드 회의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가장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회의 내용을 의사록에 발표서부터 사실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연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보스턴 지역 총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국 경기 전망을 그렇게 못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카프란 이펙트보다는 페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 정도에 페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 내년에 그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이게 들어오는 상태에서 미 통화 정책을 한번 페드의 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성향을 분석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개편에 맞춰서 이렇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는 일단은 카프란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그 금리 결정권도 없고 내년에 새롭게 들어온다 해도 금리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프란 총재 이번에 테이퍼링의 지연 문제는 실제로 페드에 전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 월가에서는 퀘스천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는 9월 회의까지는 잭슨홀 미팅도 있고 9월 그 페드 회의까지는 페드 리스크가 미국의 증시 입장 또 한국 증시 입장에선 최대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잭슨홀 미팅이죠. 저도 그 방송을 통해서 올해 그 5월서부터 26일서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열린다 이렇게 하고 또 대면으로 이렇게 열린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는 갑작스럽게 주최지인 캔자스시티에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27일 하루 비대면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역시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회의 일정을 좀 단축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파월 의장의 경제 전망의 이외에 많은 그 집단 지성 내지는 열린 지성을 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 본다면 9월 그 페드 회의가 더 이렇게 중요하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회의까지는 페드 리스크, 파월 리스크, 네. 그 다음에 미 연준 리스크, 말이 오락가락하는 이 리스크가 미국 증시의 최대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달 초에 페드 리스크를 그 지적하면서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오히려 좀 투자해서 그 이렇게 한 방송을 올해 그 이달 초에 방송했습니다.
오늘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뜨겁게 올랐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다시 5만 달러 선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물론 장 마감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45만 달러에 회복돼서 3만 1,000달러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지금 갑작스럽게 5만 달러가 돼서 투자자 자금 입장에서는 증시보다도 가상화폐에 몰려가는 것도 사실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의 경우에도 댈러스 연은 총재인 카플란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이 외국인의 줄기찬 매도 속에서도 동학개미들이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페드가 그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태에서 네. 원래 페드는 증시를 좀 안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월가에서 최대 리스크가 될 만큼 이 카프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예. 미국 증시의 그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증시의 버팀목도 개인 투자가 개인 투자 바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출과 관련돼서 정책 당국에서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그래도 동학개미가 굳건히 바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개편 첫날 왜 이렇게 그 글로벌 뉴스를 강조하냐 하면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관 투자가라든가 외국인보다는 개인 투자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또 개인 투자가들도 우리 입장에서는 글로벌되기 때문에 한국경제TV라든가 한국경제신문에서는 글로벌 뉴스를 대폭 강화하는 이런 이렇게 개편 방안을 삼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가 비중은 아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전 세계 개인 투자가 비중이 코로나 이후에 증대한 데 있어서는 한계 동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주도했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 개인 투자가를 러빈후드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는 러빈후드를 통해서 거래되기 때문에 미국의 동학개미를 개인 투자가들을 러빈후드라 이렇게 칭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닌자개미, 중국 같은 경우도 청년부추, 그리고 개인 투자가의 가장 사각 지역이 중동과 중남미입니다. 아시겠지만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국부펀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비중이 이렇게 굉장히 낮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올해 들어서도 이런 사각 지역인 해당되는 중동이라든가 중남미 지역에도 개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 추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지금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개선되고 있죠.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증권사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소속돼 있는 애널리스트보다도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인 투자 간의 집단 지성을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픈 날리지가 특정 기관에 속해 있는 전문적인 애널리스트보다 더 보편적으로 정보의 보편성이라든가 정보의 정확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가 비중이 커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가들도 좀 이렇게 글로벌 되고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글로벌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선도하는 것이 동학개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동학개미 하면 사실 국내에 투자하는 브로커레이지 해서 BR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글로벌 돼서 GBK, 글로벌 브로커레이지, GBK라는 표현으로 세분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은 동학개미는 국내 주식, 서학개미는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주식에 해외 투자하는 것을 GBK라고 이렇게 봤습니다는 최근에 있어서는 이 GBK도 글로벌 이렇게 종목 투자도 세분화돼서 거기에 맞춰서 서학개미들도 좀 분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최근에 있어서는 중국 주식을 사는 사람을 중학개미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가들이 해외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그만큼 세분화적으로 사실 발전된다는 이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보면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한국 증시와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는 이 동학개미들이 세계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를 주도할 만큼 사실 세계적으로 주목이 됐습니다는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살렸고 경제도 살렸고 증시도 살렸고 국민들도 코로나 스트레스에서 굉장히 살린 입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동학개미의 주도에 의해 가지고 살리다 보니까 코로나에 의한 스트레스를 하나의 분출구 역할을 넣어서 주가가 뛰는 것이 했다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올 만큼 대내적으로 개인 투자가 특히 한국의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분들의 역할이 컸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특별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국내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얼마나 샀는지 통계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시죠. 이건 외국인과 동학개미들을 맞대하는 측면에서 통계를 보여주면 아마 정책당국자도 깜짝 놀랄 만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올해 외국인들 줄기차게 팔았죠. 올해 그 외국인들을 보면 어제까지 사실 30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이 30조 7천억은 지금이 8월 24일입니다. 아직도 한국에 이렇게 올해 끝나려면 4개월 이상이 남아야 됩니다. 근데 작년 한 해 외국인들이 매도가 24조 7천억이었었거든요. 이거를 올해 들어서 8월 20일 만에 뛰어넘었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사실은 이 대목에서 동학개미들이 받치지 못하면 국내 증시가 폭락하게 되는 거죠. 네. 폭락하게 되는 거죠. 올해 이와 같은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매도세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에 외국인 매도세로 보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가 가장 외국인 매도가 쏟아져 났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3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20일까지 30조 7천억이 매도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위에 매도세가 어제는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는 연일 그 거래 매도가 지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매도 규모를 본다면 2008년 당시에 이때를 뛰어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 증시가 그나마 이렇게 그 버티는 데에는 사실 그 동학개미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도 됐습니다. 동학개미들이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항해서 얼만큼 샀는지 하는 것을 한국경제 개편 첫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코스피지 시장에서 약 70조 원이 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0조 원이 샀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자 동학개미 분들이 코스피 시장만 하더라도 작년에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47조 원을 코스피 시장에 매수했는데요. 이거보다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이게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외국인의 거친 매도 속에서도 한국 증시를 이렇게 버티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올해 외국인의 매도세가 8월 23일까지 30조 원이 넘는 상태에서 동학개미 역할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2,700선 밑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예. 그러면 사실 현 정부가 그래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코스피 3천 도달한다. 이걸 유일하게 평가 대목으로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러네 이 동학개미의 이런 역할이 크지 않았다면 사실 2,700선 밑으로 해서 현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경제정책의 평가는 이렇게 거의 없지 않았느냐 하는 만큼 우리 동학개미 역할이 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통령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살리고 국민들도 살렸다 이런 표현이 난 만큼 동학개미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사실 동학개미뿐만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활약도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사실은 GBK라는 용어를 2017년 당시에 대형 증권사에 네. 모 회장의 이렇게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GBK라는 용어를 생소하게 들었습니다. 예. 아마 그 한국경제TV에서 그때 당시에 사실 GBK에서 이거를 그때의 그 정책 당국자께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국내 종목도 투자하지 못하는데 왜 무슨 해외 종목 투자냐 하는 네. 측면 하나.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자산들을 해외에 유출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캐피탈 플라이트 문제, 국부 유출 문제가 됐습니다는 그렇지는 않았다. 그때 당시에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GBK를 했다면 대단히 돈 벌 수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를 구별하는 시각이 필요 없다. 지금은 세계가 사실상 국경의 의미는 있다 하더라도 디지털 컨택 시대에 맞춰서 세계가 레벨 플레이닝 필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원 월드, 원 마켓, 원 이코노미 이렇기 때문에 한국경제TV라든가 한국의 경제 미디어 그룹이 오늘부터 한국과 해외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글로벌 24시 뉴스를 강화하는 이런 체제로 개편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한번 우리 서학개미들이 올해 들어서 해외 종목 투자 GBK에 지금 이렇게 대목 보면 18조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렇게 그 연간을 보면 23조 원이었었거든요. 지금의 추세대로면 작년은 훌쩍 쉽게 넘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종목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각국의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가장 이렇게 지금은 K자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에서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종목을 사면 비교적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해외 이렇게 그냥 국내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와 캐피탈 프라이드, 자본 유출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항상 지금부터는 해외, 한국을 같이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한국경제TV에 이렇게 개편되는 모습을 보면 사실 뉴욕의 특파원분들이 여러분이 등장하고 네.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워싱턴, 네, 중국. 베이징, 그다음에 런던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계속해서 이렇게 24시간 체제로 가는데요. 그중에 미국 주식 쪽, 미국 증시 쪽에 굉장히 현재 그 사무실을 하면서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릴 겁니다. 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서학개미들이 앞으로 세련화된다, 분권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그렇게 서학개미 입장 GBK에서 양대축이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K자형 구조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서학개미들의 GBK 비중이 더 높아졌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페드의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증시 역할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 측면에서 올해 미국 주식이 월등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국내 그 종목 투자와 해외 종목 투자와 적절히 분합했을 때는 코로나의 최대 수익률이 그렇겠다 리포트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직후에 돈을 가장 많이 푼 지역이 미국입니다. 저금리 저물가 혜택으로 대형 기술주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최소한 작년 여름 휴가철까지는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한국 주식을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뭐냐? 미국의 그 백신 보급되면서 경제가 이렇게 소위 그 다이카타마체에서 디스타이카파체제를 가니까 백신만 보면 경제가 살아난다. 그 다음에 백신 보급에 있어서 미국이 좀 빠르다 해서 상반기는 미국의 경기 민감주를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1,082원에서 1,130원대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환차익가 포함해서 올해 상반기는 경기 민감주로 굉장히 많이 추천했던 것이 최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많은 사람이 성장주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뭐 성장주가 다시 올랐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오늘은 카플란 총재에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긴 했지만 그 다른 편에 있어서는 델타 변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돼서 미국 증시가 올랐다 해서 사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의 성장주 그다음에 경기 민감과 관계없이 배당주를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금 확보를 좀 한 30% 이상 가져갈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카프란 총재의 말 한마디에서 미국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페드의 파월 의장조차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연준의 인사들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거에 의해서 내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그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글로벌 뉴스 개편과 함께 사실상 뭐냐 이런 국내 종목 투자와 해외 종목 투자 또 상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적절히 분합해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이 이런 것을 이렇게 정보를 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문을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한국경제TV의 개편과 맞춰서 한국경제미디어그룹에서는 오늘 이렇게 일면톱에 재테크의 제3의 물결 글로벌 투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시리즈를 모 대형근 증권사와 함께 시리즈를 써나갈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런 대목이 오늘 한국경제TV의 개편 글로벌 뉴스를 대폭 가파하는 개편 체제를 갖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활약 정말 눈부셨다라고 평가가 드는 생각입니다. 이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도 아마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자본주의가 꽃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증시가 꽃이거든요. 은행이 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경제정책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의 주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현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결정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그냥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분의 평가를 주로 맡겨놓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소득주도 지금 흐지부지 같죠? 혁신성장, 아마 혁신성장에 관해서는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성장 코리아 관련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를 가장 많이 이렇게 아마 홍보하는 것이 한국경제TV의 혁신성장 코리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성장 이거는 현 정부와 관계없이 경제가 신진대사 하고 하려면 경제계 스승페터가 얘기하는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게 동물적인 이런 감각을 통해서 이런 것이 지금의 미국의 팡주라든가 마가토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실 그 세계를 주도하고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달리 차기 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작 혁신 성장을 주도했던 현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당국자도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평가는 시청자로에 맡기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이 문제는요. 지금 아마 지금의 그 청년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광화문 정신을 받들어서 일자리 상황판 들고 청년 일자리 주도하겠다 하는데 지금의 그 4년 전의 모습 대비해서 청년의 일자리 문제, 실질적인 주역들에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남북관계 이건 처음부터 누구를 위하냐, 의무냐 하는 쪽도 대내적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출범 4년 내내 부동산 대책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아픈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대책, 변창흠 대책 한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뉴딜 정책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뉴딜은 혁신성장입니다. 혁신이기 때문에 사실 담보를 요구하는 제도보다는 은행보다는 증권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4년간의 정책 실패에 따른 희석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마지막 이렇게 현 정부가 주장하는 뉴딜 정책 하려면 모험성 자금, 창의성 자금, 은행보다는 증권에 주역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관 투자가 제 역할 합니까? 외국인 투자가 제 역할 합니까? 동학개미가 제 역할 하지 않습니까? 동학개미를 올려줘야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나마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이 이렇게 줄어드는 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 네. 마지막 현 정부의 남은 정책도 이렇게 증시가 올려야 되고 그 주역에 해당되는 동학개미분, 여기 이제 서학개미를 포함시키겠습니다. 포함해야지 이렇게 된다 하는 각도를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개미의 역할이 증시뿐만이 아니라 경제정책 평가에서도 역할이 상당히 큰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동학개미들에게 정책 당국이 좀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입장에서는 개편 첫날을 맞아서 굉장히 신중하게 좀 서운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적도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아주 서운하게 정책 당국이 했다는 것을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 금요일서부터 좀 그 서학개미, 동학개미를 좀 살리자, 우리 주가를 올리자 해서 계속해서 궤도 방송을 좀 해오고 있는데요. 예. 그 3일째를 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학개미 역할이 컸다. 그러면 지금 좀 사정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동학개미, 젊은 동학개미들이 왜 주식 투자에 임했을까? 자산 거품이 심해진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투기했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가장 혜택을 입는 입장에서 지금 좀 낮았다고 거품이 발생했다고 가계부채가 증가했다고 이제 뭐냐 이 동학개미들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볼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동학개미들이 왜 주식에 나가겠습니까? 자, 이 이유를 아셔야 될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현 정부 출범책에 많은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는 지금 집값은 역대 정부로 가장 많이 올랐죠. 대책은 많이 추진하고 집 구하기 어렵습니다. 집 구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특수한 요건이 있지만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도권에 흡수하긴 정부가 지원해 준다. 아이고 몇 푼이나 지원해 줍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분들은 단 100만 원 하는 것보다 100만 원에 내가 일자리를 해서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자아실현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떤탈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실업하면서 그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떳떳합니까? 부모님 입장에 내가 100만 원을 타더라도 내 일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사실상 부모님들의 떳떳하고 결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주식 투자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세는 사람 지금 좀 낮았다고 가계부채가 증가했다고 그 다음에 자산분의 거품이 발생했다고 그 줄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실 이렇게 정책 당국 입장에서 변하면서 한 3박자죠. 금감위원장도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금융감독원장도 퍼펙트 시스템이 우려된다. 네. 이게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인가 26일 날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입장을 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1등 공신이 누군데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조금 증가했다고. 다른 데 비해서도 미국도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발생, 미국의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일종의 잡는다 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서영화 작가의 말을 빌어서 좀 애틋하게 집 한 채 구하겠다고 중도금 내는데 갑작스럽게 NH은행에서 대출을 줄여버리면 선의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쪽의 방송을 들으시고 굉장히 눈물을 흘렸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 낮았다고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강구하겠다 하는 입장, 이런 측면은 오히려 지금처럼 글로벌 사이에서 자본을 수출을 통해서 자본을 이렇게 조달해서 사실 그 개인의 재산을 분리해주는 쪽으로 정책 당국의 모습이 변했다라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 될까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오늘 개편에 이렇게 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빠른 인구 구조도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이 부분을 동학개미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2018년인가요? 네. 그때 우리의 인구 구조에 대한 청와대 보고에서 허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만큼 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사실 출산율이 저출산율이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인구거든요. 아무리 자본이 있다 하더라도 인구 주고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는 누가 해결합니까? 결국 사람이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의 인구 구조에서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지금의 성장률도 문제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 세대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냐는 지속 가능한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잠재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 보면 고령화되고 반드시 고령화가 경제의 노령화를 촉진시키는 거 아닙니다는 코로나 사태에서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인구 구조가 고령화 저출산과 함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다 못하다 보니까 경제 활력 지표에 해당되는 통화 유통 속도, 통화 승수는 이렇게 통계 작성률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는 고령화, 저출산, 신진대사 안 되죠. 그 다음에 유통 속도, 이렇게 승수 같은 경제 활력 지표들은 떨어지죠. 그러면 이걸 누가 보완했습니까? 끌당만 합니까? 누가 번화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간단한 생산함수 가지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Y는 이꼬로 원래 이제 알파 L의 알파 K 베타 해가지고 로그를 치면 이게 이제 플러스 개념으로 나옵니다는 그냥 간단하게 Y는 이꼬로 경제 성장은 자본 그 다음에 L 노동 그리고 총 요소 생산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이 제 역할을 못한다. 자본이 해이죠. 자본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구 구조에 의해서 잠재 성장이 된다면 세계는 넓어졌습니다.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자본 부분에 저렇게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해외 쪽으로 수출해 줘 있죠. 해외 쪽으로 수출해서 우리가 고령화에 의해서 저출산에서 경제가 노령화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극복해야죠. 어떻게? 우리보다 성장이 빠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국의 자본을 딱 유출해 주면 그만큼 국부가 증대하는 겁니다. 한국의 국부는 한국 내부에서 국부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국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국내에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해외 투자하는 것을 캐피탈 플라이트 자본 유출이다 하는 것이 일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했습니다. 그건 글로벌 감각, 지금의 추세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종목 투자보다도 국부 유출 문제에 부정적 시각이 있으니까 자본, 상품을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이후에 상품 수출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어느 것들은 지금은 자본을 수출해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은 실물 경제 대비해서 자본이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금리기를 거치면서 돈 풀었던 것이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출구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거치면서 돈을 더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실물 경제의 일종의 동맹 역할로서 금융이다. 그래서 실물 사이즈의 팔로잉 관점에서 파이낸스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위를 거치면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금융이 팔로잉의 리딩 인더스트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주체가 국가도 자본의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은 자기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나의 사회 능력으로. 또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경제 주체들이 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느냐. 컨설팅 부분. 그리고 개인들도 지금 내가 맡겨놓는 것보다는 자본에 대해서 결국 자본을 잘 이용하는 것이 내 재산 증식에 굉장히 도움되겠다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자본을 잘 활용하는 이런 측면이 두 가지죠. 하나는 영역을 해외로 확대하는 각도에서 해외 종목 투자, 기업도 해외 투자가 있으니까 네. 자본도 해외 투자하는 관점에서 사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글로벌 투자, 개인들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이런 추세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돈을 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돈을 놀리면 안 돼요. 자꾸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꾸 돌려야 되니까 거기에 정확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그 정보 습득이라든가 이런 걸 현지에 아주 센타임으로 보여줘야죠. 과거처럼 과거처럼 정보가 해외에 나탔다고 해서 2, 3일 후에 이렇게 되면 그건 죽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홍수 피해가 났다 하면 딱 2, 3분 만에 내 손에 접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만 실시간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TV에서 각 특판을 동원해서 실시간으로 동원해주는 이런 쪽에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 활성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이 어렵게 돋은 동학개미와 또 서학개미의 싹이 계속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텐데 이 부분까지 짚어주시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주체는 그 증시 활성화의 주체는 사실 동학개미 내지는 서학개미이기 때문에 같이 동학개미에 포함시켜서 서학개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 활성화라는 측면이 한국 경제 입장에서 어떻게 중요냐 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해 보면, 미시적 측면에선 기업이 구매에 맞는 자금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행 하면 담보력이기 때문에 구매에 맞지는 않습니다. 담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구매에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경제 노령하다, 고령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또 조기 노령화, 조기 노화, 조로화 얘기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신진대사입니다. 신진대사인데 금융이 실무보다 더 큽니다. 금융의 창의성, 모험성 자금이 흘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국민 입장에서는 은행에 맡겨놓으면 금리가 예금되어 제로 상태입니다. 그럼 돈이 돌아가는 쪽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재산 증식에서는 건전한 재테크인데 은행분이 금리가 낮았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 그다음에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국민의 3년 등 값어치, 분배 생산 지출전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를 증시가 매개를 한다. 그리고 주식 민주주의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1인 1표제입니다. 네. 경제는 K자 구조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후보에 나서시는 분들은 1인 1표주의에서 소상공인, 젊은 사람들 내면 이 사람들의 표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동학개미 서학개미 편에서 1,000만이 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 이러면 1인 가구 3가구로 한다면 이 표가 얼마큼이냐.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나 이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국난 극복 좀 이건 뭐냐 100만 원 하냐 정금에 하는 것보다도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에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증시와 관련된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공약을 내주셔야죠.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증가했습니까? 이미 증가한 상태에서 서브 트렌딩 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의 정책을 믿고 그렇게 같은 사람들은 선의 피해자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 규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서브 트렌딩 시킬 것. 또 금리 인상 문제. 자 이제 테이퍼링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금통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테이퍼링 지연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 미국의 테이퍼링이 우리 때문에 외자 이탈돼 금리를 올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늦게 가는 게 좋습니다. 페드도 가능한 늦게 가지 않습니까? 주도국도 늦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적으로 해서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를 아울릴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모습을 꼭 좀 해서 오늘 개편 첫날을 맞아서 미국 증시 됐으니까 정부의 정책이 좀 동학개미를 옹호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우리 주가가 좀 세게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 동학 서학개미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